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또 무슨 뭐 특별한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위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다 입을 닫고서 그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얘기할 사람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제가 무슨 새로운 지식을 여러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거 무슨 뭐 총리 지명자 이런 거 제일 쓰는 거 자체를 좀 싫어하는데 왜 이런 걸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왜 선각자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한 1시간이나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울진에 놀러 갔었습니다. 울진에 놀러 갔는데 거기 울진 거기에 금강 소나무 숲이 있었어요. 쭉 산을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좌우에 금강 소나무들이 쭉 자라져요. 이 금강 소나무라는 것은 춘향목이라고 하고 금강목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소나무입니다. 잘생긴 소나무죠. 이렇게 우리 왕궁에 쓰는 이런 거대한 기둥 같은 이 나무들이 쭉쭉 20m 이상씩 올라가 있는 아주 붉은색을 띠는 그런 소나무입니다. 근데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잘생긴 소나무들이 이 사람 키 부분쯤 되는데 전부 다 무슨 자국이 생겨 있더라고요. 보니까 껍질을 전부 다 벗겨져 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바로 일제시대 때 일본이 2차 대전 막바지에 원유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원유 대신에 그 소나무 송진으로 그 휘발유 대용품을 뽑았습니다. 그 대용 소나무에서 뽑은 송진을 뽑기 위해서 우리 금강소나무를 이렇게 상처를 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케스 같은 거를 그 송진을 받아 내서 그걸 반출해가지고 이제 휘발유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송진으로. 그때 자국, 그 70년이 넘은 그런 그때의 소나무가 입은 상처를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물론 소나무는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데 아주 우리 왜 무슨 대면 소위 화상을 입으면 그런 상처 난 것처럼 그런 상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뺏기면은 우리 나라를 뺏겨줬잖아요.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근데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뺏기면 산천 초목도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 그즈음에서 그때 금강산 관광이 처음 열렸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금강산을 한번 가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금강산을 가서 구경을 했는데, 금강산 가면서 조금 경치가 좋은 데면은 다 어떻게 돼 있느냐, 바위에다가 김일성 수령 만세, 김정일 수령 만세 이런 걸 붉은 글씨로
그 바위를 파서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다녀간 곳은 여기는 김일성이가 다녀간 곳이다 해가지고 또 바위에다가 새겨놓고 그랬어요. 이북이 김일성, 김정일 때문에 바위가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일 남북이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식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이 산천, 우리 북한산 그 바위, 좁은 바위에 김일성, 김정일이 그 붉은 글씨를 새기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가슴에 그런 게 와닿더라고요. 야, 북한의 산천은 김정일이 김일성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산천도 곧 고난을 받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소나무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바위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전 국토, 전 국민 모두가 나라가 없어지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제일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 우리가 왜 선각자를 돌아봐야 합니까? 제가 정의한 선각자는 그 당시 우리 조선 말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아니면 빼앗기기 전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일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깨달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때 그렇게 활동을 하셨나?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가 왜 그분들을 돌아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 오늘 우리 생각의 주제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120년, 30년 전 조선 말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마 책을 보시면 잘 알 거예요. 그 비숍 여사라고 영국 지리학회 회장을 지내신 분이 여자분인데 1894년에 와서 당시 조선을 다 돌아봤어요. 그래서 부산서부터 한양에서 한강을 따라서 북한강을 따라서 쭉 양평, 영월까지 그 다음에 평양, 대동강을 따라서 쭉 그래서 조선을 샅샅이 구경을 하고 책을 쓰신 게 있지요.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건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 읽어보면 우리가 조선 말 때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는지 그거 너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한 기억으로는 그 양반이 여자분이에요. 64세 때인가 조선에 왔어요. 근데 조선 그 영국 지리학회라는 건 간단한 그러니까 영국 왕립 지리학회죠. 그게 간단한 학회가 아니에요. 거기가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이나 지정학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그런 학회였는데 그분이 이 조선을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느낌이 뭐냐?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분 말을 이용해가지고 인용해서 조선이 이렇게 돼 있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런 걸 제가 교회의 모임에서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연을 따가지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삭제하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모멸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일 사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KBS가 시작해서 그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걸 되돌리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조선의 비참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다 치우고 얼마나 한양이 더러웠던지 그 덕수궁 그쪽 그 부근에 옛날엔 하수구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도랑이지. 그 도랑을 거기 정렬하게 묘사했는데 걸쭉한 물인데 그 오물과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푸른 빛을 띤 걸쭉한 그 도랑에서 서울 시내 왕궁 바로 앞에서 그런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를 자기는 보면서 느끼면서 내가 세상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도시가 이 한양이었다. 이렇게 거기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중국을 갔어요. 북경을 갔어요. 그래서 북경에 대해서 또 그 느낌을 거기다 조금 이제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북경을 가보니까 한양보다 더 더러운 데가 북경이더라. 그렇게 쓴 걸 제가 기록을 읽었어요. 그런 나라 그리고 나라는 풍전 등화 같이 지금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각자들이 일어나신 겁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지 않아요? 서재필 박사님, 안중근 선생님, 이승만 박사님, 우리가 지금 꼽으려면 너무 많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다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선각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다가는 조선이 망하겠구나. 이 망한 조선을 우리가 빨리 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그 양반들이 애국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셨는데 조선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 진짜 그분들의 그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저희들인데 그런 애국자들이 각 도에서 일어나고 해서 각성을 했는데도 조선은 망한 겁니다. 왜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이분들이 깨달았지만 때가 늦은 겁니다. 이미 때가 늦어가지고 조선은 망하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당시 그분들의 지침을 따라서 만일 단합해서 잘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도 우리가 만일 정신을 차렸다면 15년 뒤에 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했습니다. 때가 늦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중요하다는 걸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때를 놓치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이는 것도 야, 이게 더 이상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답답함 때문에 사실은 저는 여기 나왔습니다. 그 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만일 그때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단결을 잘했더라면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거기 무슨 조그만 기사가 칼럼이 나왔는데 거기 1939년 중국 국민당의 한국 보고서예요. 그 어떤 신부자가 그 당시 독립운동하는 단체 7개 당을 모아가지고 너희들 통합해라 하는 그런 회의를 주관한 거예요. 충칭으로 우리 임시정부가 가기 바로 직전 그 회의를 열었대요. 근데 그 회의가,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하는 단체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불발로 끝쳤다. 왜? 이 사람이 그 국민당
그 간부가 보고서에 그렇게 이유를 거기다 쓴 게 오늘 신문에 나더라고요. 좌우 독립운동 단체들이 그 논의를 했는데 통일을 안 됐다. 네 가지로 분석했다. 한국 민족성 자체가 단결 정신이 부족하다. 민족혁명을 영도할 위대한 영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단결을 할 중심 사상이 결핍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파 간의 극심한 시기 질투, 견제 현상이 난무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당 간부가 그 회의를 보고 요약한 보고서에 요약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규절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매도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 또 얘기를 하면 요거만 또 딱 따르면 저 사람은 확실히 친일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언론의 요즘 행태를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조선이 단결심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지적한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조선이 그런 단결력이 부족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뒤 10년 뒤, 나라를 뺏긴 뒤 10년 뒤 1919년 3.1운동 때 우리 3.1운동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200만 명이 그 3.1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어른이 200만 명이면 그 당시 우리 2천만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10% 일할이 다 거리에 나온 겁니다. 그때 감옥에 간 분이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고 그때 돌아가신 분이 7천 명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만세 불러서 돌아가신 분이 7천 명이에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걸 보고 중국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중국이 바로 몇 달 뒤에 북경에서 오사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3.1운동을 본받아가지고 오사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 때는 그렇게 뭉치는 힘이 또 있는 민족입니다. 요걸 잘 써야 되는데 앞에 거만 쓰고 요거는 딱 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언론의 요즘의 병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 탓하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단결심이 없다, 단결이 안 된다,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기폭제가 있으면 우리 민족은 단결할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뒤 1910년에 일본에 나라를 뺏겼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가 졌습니까? 우리가 져서 나라를 뺏겼습니까? 우리 일본하고 전쟁 한 번 한 적 없어요. 우리는 보통 전쟁을 하면 진쪽 나라를 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붙어서 전쟁 한 번 제대로 해봤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는 전쟁은 안 하고 나라를 뺏긴 나라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을 안 하고 1895년 을사늑약 1905년 을사늑약 그것도 우리가 사인을 해서 외교권을 줬습니다. 물론 강제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늑약이라는 그 지금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1910년에 나라를 완전히 일본한테 넘겨줬습니다. 넘겨준 게 누가 넘겨줬습니까? 누가 넘겨줬습니까? 지금 그때 다 여기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그때 다 살아계셨어요. 근데 누가 나라를 넘겼습니까? 나라를 넘긴 거는 그 당시에 내 대신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사인을 해서 넘긴 겁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나라를 뺏긴 나라예요. 그게 심각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평화적으로 나라를 뺏긴 나라입니다.
그럼 왜 평화적으로 나라를 뺏겼습니까? 왜? 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우리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누가 리더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집권 세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대신들이 둘러앉아서 다 사인하고 나라를 일본한테 바친다. 그러고서 자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다 일본 귀족이 됐습니다. 일본 귀족 명칭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우리 스스로, 그것도 우리 대표라는 그 리더들의 사인에 의해서 나라를 뺏긴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목숨을 끊어야지요. 그럴 지경이 되면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목숨을 끊기는커녕 일본한테 자기를 받아서 나라를 팔아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를 누가 운영하느냐, 집권을 누가 하느냐, 그 나라의 리더가 누구냐, 리더십을 끌고 가는 세력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리더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느냐. 일본 좋다 말이야, 일본한테 넘기자, 이런 생각을 만일 그때처럼 한 것이 혹시 이 정부에서도 또 혹시 그 리더들이나 집권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넘기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수단이 있습니까? 모여서 장관 국무회의에서 사인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가결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까? 안 넘어가는 겁니까?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겠습니까? 도망가요. 제일 응대를 잘하는 거. 도망가야죠. 그게 바로 보트피. 그게 바로 보트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나라의 지키는 리더, 결정하는 권한, 그게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때는 왕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 모아놓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민주주의 시대예요. 그렇게 왕이 그 전권을 가지고 못해. 왜? 민주주의는 뭐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렇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왕이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민주주의에 또 하나의 맹점이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대의제에 의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선거를 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럼 대표가 뽑힌 분이 그 임기 동안에 나라를 운영할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럼 그 위임받은 사람이 내가 위임을 받았는데 이미 위임받은 사람이 국민 위임에 의해서 내가 사인을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럴 경우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할 얘기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핵해야죠. 탄핵해야죠. 어떻게 끌어내려요? 거기에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그런 우리가 너를 대표로 뽑아서 너를 우리의 대표로 해서 일정 기간
나라의 주권을 위임해서 네가 통치를 해라고 우리가 맡겼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우리 저항해야죠. 저항권이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뭉쳐야죠. 근데 뭉치는데 여러분 지금 요거 뭐 50명 뭉쳐가지고 됩니까? 거기에 민주주의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언론이 필요한 거다. 언론이 있어야 언론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물론 자연 발생적으로 태극기 모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근데 태극기 모임이 여러분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효력이 있었습니까? 그 뒤에 또 무슨 지금 중요한 계기마다 매일 모이시고 더운데 땀 흘리고 추운데 그냥 떨면서 모이시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언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는 제퍼슨이 그랬나요?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제퍼슨이죠.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부 필요 없어. 최소한 도 언론만 있으면 돼. 그런 얘기를 미국 독립 운동할 때 시절에 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만큼 민주주의가 되려면 언론이 필요해요. 언론의 자유, 공정한 언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어떤 특정 신문을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걸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1890년 이후 굉장히 각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늦었다. 조선 500년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본래 다 깨어나기 마련 아닙니까? 이승만 박사가 깨어나라 독립정신도 쓰시고, 우리 안중근 선생이 가서 이등방문을 진짜 몸을 던져서 죽이고, 김구 선생이 황해도에서 나와서 여기 지금 YMCA 그 건물 그 옆에 글로 와서 투쟁을 하고, 그래도 위기 의식을 못 느낀 민중 때문에 나라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위기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전 지금도 우리가 과연 위기를 위기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미국에 작년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때 몇 군데 강연회를 갔었습니다. LA, 워싱턴, 뉴욕에서 이제 강연회를 하면서 제가 따로따로 한 3개의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인용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국 국민은 위기로 지금 느끼고 있지 않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개구리, 여러분 그때 제가 예를 든 게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실험실에서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넣어요. 그리고 부를 때 밑에서 알코올 램프로, 여러분 중학교 때 다 실험했을 거야. 왜?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에요. 주변이 따뜻해지면 자기 몸도 따뜻해져요. 그리고 주변이 차지면 자기 몸도 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영하의 날씨에도 그 얼음장 밑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몸도 이렇게 차지기 때문에 변온 동물입니다. 개구리를 비커에 이렇게 넣고서 불을 떼면 이건 다 중학교 때 시험했을 거예요. 물이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개구리가 즐겨. 이게 너무 온도가 좋구나 하고서 즐겨. 근데 온도가 점점 높아져. 그럴 때 개구리의 몸의 온도도 높아가는 거야. 높아져. 그러다가 물이 끓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삶아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개구리 같은 지금 우리들이 아닌지 제가 한번 얘기를 지금 던지는 겁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깨어나라! 야! 너 지금 비커에 있어. 너 지금 조금 있으면 물이 끓어. 깨어나라! 하고 누가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외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있어요. 네? 있어요. 미국이 없지. 한국에 리더가 없지. 없어요. 외치고 있지 않나? 못 알아들어. 외쳐도 못 알아들어. 자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겨서 이제 나라를 찾는 일이 이제 급선무가 됐습니다. 나라는 이미 뺏겼어요. 그럼 이제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되잖아. 빼앗긴 나라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는 나라를 빼앗겨 봐야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제가 저기 동해에 저 속초 위에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가봤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 가면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그 족적들이 거기 쫙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고 그랬어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승만 박사가 하신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우리 국민이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했던 일인지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다시 나라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독립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자유가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자유가 중요한 거다 하는 그런 구절들이 거기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재밌어요. 거기 가면 근데 뭐 별장이라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이고 그때 6.25 바로 끝났는데 별장을 또 대통령이 왜 이런 걸 만들었어. 나라가 어려운데 그러지 않아도 이승만 대통령은 못 잡아먹어서 그러는데 별장을 왜 만들었을까. 가보니까 별장이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한 20평도 안 되는 국민주택보다도 못하는데요. 방 한 칸에 안에 이거 거실이 있고 거기에 그 책상 하나 있고 전화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별장인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를 써놨더라고요. 하여튼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걸 되찾는 것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만일 지금 이 나라의 정부를 다시 찾는다. 그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우리가 내 다음 선거 때 우리가 해서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100년을 축적을 한 사람들. 최소한도 70년 이상을 오늘을 위해서 축적을 해가지고 정권을 가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뭐 했냐? 나는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는 소위
우국, 애국, 우리 시민들, 국민들, 우리가 너무 게을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우리 더군다나 여기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저 제외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너무 게을렀어. 신문사 주필이라고 말이야. 괜히 웬만한 사람 보면 무시하려고 그러고, 또 뭐 여기 장관 지내고 뭐 하는 분들 계시다. 그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당시 소위 지금의 좌파들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정권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 노력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우파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 없다. 그냥 즐겼다. 그때 즐겼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다 방황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느냐? 젊은이들, 제가 또 이건 하나의 예인데, 거의 이게 단편 소설인지 예인데, 우리는 열심히 젊은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6.25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 아들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해서는 안 돼. 내가 뼈가 부러지더라도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내 가족만은 내가 책임지겠어. 그래서 우리가 열사의 나라에 가서 노동도 하고, 월남에 가서 또 노동도 하고, 또 보따리를 들고 아프리카를 돌아다니고, 그건 제 세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애들을 어떻게 쓰든지 좋은 나라에서 살게 만들려고, 좋은 나라가 아니고 고생 안 시키려고 우리는 애들을 고생 안 시키려고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이에 동네에는 누가 들어왔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피리 부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피리를 부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에서 애들이 심심한데 부모들은 다 논에가 있고 밭에 가 있고 피리를 불고 누가 어떤 사람이 다니니까 애들이 다 피리 소리에 딱 홀려서 다 동네를 떠났어. 저녁 때 동네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애들이 다 어디 갔냐? 피리 부는 사람을 따라서 다 갔어.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좌파 피리에 다 지금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 여기 지금 계시는 분 중에 젊은이 계십니까? 다 50, 60대, 70대, 80대지. 그럼 우리 젊은이들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죠. 우리는 애들을 그냥 밥만 먹여주면 되는 줄 알았어. 배만 안 공기고 그저 국민주택 하나 정도만 있으면 소원이 없는 그런 우린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들도 그것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사이에 애들의 정신은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빠리 종교주. 그것이 참 우리가 지금 반성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치하는 인간들. 우리 열심히 하니까. 그게 바로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밥은 먹여줬지만 정신은 먹여주지 못했어. 정신을 잘해야지. 그래서 교육자도 잘못 연결죠. 잘못 시키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우리가 종교적까지. 자, 강의 듣고 나중에 질문 시간 있으니까 말씀 그만하시고. 나라를 빼앗긴 뒤에 뒤늦게 이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야, 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벌어진 게 뭡니까? 3.1운동 이후에 농촌 계몽운동, 상록수 이런 게 농촌 계몽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도시에서는 물산 장려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손으로 공장도 만들고 고무신도 만들고 이런 면 옷도 짜고 그렇게 해서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고 생활 개선 운동이 일어나고 절제 운동이 뒤늦게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됐고 국외로 나간 사람 아까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도망간 게 아니고 독립운동하러 간 분들은 워싱턴 1919년 4월에
워싱턴 3.1운동 직후 한 달 뒤에 워싱턴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운동의 처음 회의, 대륙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컨티넨탈 컨그레스라는 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처음 결성된 의회예요. 우리도 독립을 위해서 그런 의회를 결성하자. 그래서 코리아 콩그레스 그런 대회를 열었어요. 그럼 그 대회에서 이승만 박사도 계시고 서재필 박사도 계시고 그 당시 뭐 저 유한 양행하시는 유일한 선생님도 계시고 조병옥 선생님도 거기 그때 젊은이로서 있었고 하여튼 그 몇백 명의 그 당시 저 우리 그러니까 조선에 그 미국에 가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라를 우리가 다시 세우자. 그래서 건국종지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을 하면은 우리는 건국을 어떻게 세우겠다 하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그 건국종지에 뭘 발표했느냐, 우리가 새 나라를 세울 텐데 새 나라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는 걸 거기서 처음 발표했어요. 건국종지에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초가 사실은 된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벌써 1919년 19년 때 이미 우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우리 선각자들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런 어떤 국가를 만들고 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 뭐가 제일 필요할까? 지금 아까 제가 물질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이 중요하지요. 우리 애들 밥 굶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신이에요. 밥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밥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논문을 읽었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뭐를 지금 추구하느냐 하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이제 핵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핵 보유국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이제는 경제 성장만 남았다. 그래 앞으로 경제 성장으로 갈 거다. 그럼 경제 성장을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 이 30살 먹은 김정은이가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앞으로 잘 사는 나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가를 때 핵심은 뭐냐? 청년들을 일깨워야 된다. 우리가 청년들을 일깨워야 된다. 그럼 지금 북한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는 청년과 과학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이 2016년 신년사와 보면 청년 세대가 사상적으로 무장되어야 부르주아 사상 문화 침투를 막고 사회주의 사상의 변질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신년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청년들 사상 변질이 될 거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청년들의 사상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거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2015년 노병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북한이. 노병, 늙은 병사들. 어떻게 북한은 아직도 그 옛날 6.25 때 참석했던 그 노병들을 아직도 이렇게 우러러 떠받들고 있어요. 그래 매년 대회를 열어. 우리는 노인하면 어떻게 됐죠? 이제 쓰레기통에 가야 될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걔들은 노병 대회라는 걸 열어서 노병들을 인커리지. 그 우리나라가 아니냐? 북한이 그렇다. 그 노병 대회에서 뭐라고 그랬냐? 청년들은 선열들의 피로써 창조한 조국 수호 정신을 뼈에 새겨 안고 1950년대의 영웅 전사들처럼 조국의 부름 앞에 한 몸을 서슴없이 내대야 한다.
청년들한테 벌써 70년 전 6.25 때의 노병 정신을 계승해 가야 된다고 북한은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6.25를 지금 잊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6.25 때 돌아가신 분들 정신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북한이 벌써 70년 전 전쟁 때 노병들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북한은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인들이 다 쓰레기야. 그 당시 우리가 지금 6.25 때 죽은 사람, 산업부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 또 민주화 투쟁, 그 너무 좀 그 여러 가지 좀 뉘앙스가 여러 가지 다르니까 우리는 그런 노인들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다 폐기돼야 될 정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알고 있어. 북한은 그 북한의 그 공산주의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두 나라 젊은이가 맞붙었을 때 누가 이깁니까? 북한이 핵이 가져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핵 때문에 물론 핵이 중요하고 걔들의 중요한 무기지만 우리는 정신이 이미 걔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중요한 거고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저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조지 6세가 영국 조지 6세가 소위 2차 대전 히틀러가 이제 영국을 공습하려고 그럴 때 전쟁 선언을 할 때 조지 6세가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그게 킹스 스피치의 큰 줄거리입니다. 근데 그 조지 6세가 말더듬이에요. 말더듬이기 때문에 포비아가 있어. 사람 나서는 것도 싫고 이런 마이크 잡는 것도 말을 더듬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그때 소위 최고의 명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주제가 그거예요. 말더듬이 국왕이 최고의 명연설을 했다. 그건 무슨 명연설이냐? 그 사람이 강조한 게 영국과 지금 독일의 싸움은 이 전쟁이 저희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하나는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측이고 이쪽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측이라고.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치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끼며 지켜오던 가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전쟁은 전선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내려는 싸움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한 몸으로 전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지 6세의 연설의 그 중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가치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치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전쟁에서 지면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똑같아요.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로 가느냐? 이 가치관의 전쟁에서 승패가 나는 겁니다. 이 가치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유민주주의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개인입니다. 개인.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개인입니다. 개인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계급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이게 소중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가장 근본되는 것은 개인이라.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거고 개인의 존엄성이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개인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나라에서는 개인이 점점 없어져가고 개인은 나쁜 거다. 이기주의의 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점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로 갑니까? 전체주의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는 전체주의로 가는 나라입니다. 개인이 바탕이 돼야 돼. 개인이 자유로워야 돼. 개인이 존엄성을 가져야 돼. 그런 나라. 개인이 인권을 가져야 돼. 그런 나라가 전제가 돼야지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파생되는 문제는 경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경쟁이라는 건 나쁜 거로 얘기잖아요. 우리 지금 다 그렇게 젊은 애들이 교육받잖아요. 경쟁이라는 건 나쁜 거다. 경쟁하지 말자. 어떻게든지 경쟁 안 하는 사회로 만들자. 야, 서로 좋게 지내면 되지 않냐. 근데 서로 좋게 지낼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또 본질 아닙니까? 경쟁이라는 게 왜 중요하나?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개인은 각 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 수단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개인끼리 경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개인이 경쟁을 하되 공정한 경쟁을 해야지요. 그 공정한 경쟁이 우리는 스포츠맨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왜 올림픽을 보면서 열광합니까? 왜 축구대회를 보면서 열광합니까? 거기는 스포츠맨십, 공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광하는 겁니다. 경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다 골을 하나 더 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 경쟁이 필요한 거고, 그런 좋은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인의 소중함, 이런 것이 이미 다 우리 선각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그 당시 공산주의를 선택하자는 측도 있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약간 옆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백년 전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우리는 1차 대전 때 우리 저희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독립이 안 됐어요. 왜? 일본이 전순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 전순국이 왜 자기 식민지를 놓습니까? 안 놓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 당연히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독립이 되는구나 하고서 3.1운동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발생한 게 뭐냐? 1917년 러시아 혁명, 고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의 공산 정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공산주의가 그 당시 레닌, 그때는 레닌이고 바로 이제 25년 되면 스탈린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공산주의는 그거를 탁 물었습니다. 이 정우체제에서 소위 지금 민족 자결주의와 비슷하게 우리 공산당은 소위 제3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후진국의 모든 민족을 해방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 이제 소련한테 붙어야 되겠다. 왜? 소련이 제3인터내셔널을 통해 가지고 약속 피압받 민족을 해방시켜준다니까 글로 가자. 그래서 파리 회의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표도 다 파견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둔화가 된 거예요. 한쪽은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거고, 그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으로 갔던 사람들은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것이 해방이 되면서 그대로 여운형이나 또 누구죠? 우리 남조선 공산당 박헌영 다 그 뿌리로 간 거예요.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뿌리로 가고 한쪽은 공산주의 뿌리로 간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뿌리는 100년이 된 거예요.
거예요. 이 100년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다행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을 했기 때문에 이북은 공산주의로 건국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한의 그 좌파 사회주의가 계속 암약을 한 거 아니겠어요? 계속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가치관의 싸움이라는 게 아까 저희가 농촌 계몽운동하고 절제운동하고 도시에서는 뭐 생활 개선 운동을 하고 그럴 때 좌파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때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일제 때 노동조합 운동을 했습니다. 농민조합 운동을 했습니다. 조합 운동을 했어요. 그때 이미 우리는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때부터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남쪽은 지난 60, 70년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이 남쪽에서 무슨 혼란이 일어나고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나면 숨어있던 그 당시 100년 전의 뿌리들이 반드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서 이 나라를 전체를 혼란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주류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느냐 한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안창호 제가 개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출발은 개인이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급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동자 계급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나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근데 계급이 중요하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민중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우리는 민중의 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입니다. 개인. 안창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출발은 개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민족 향상은 각 사람에게 달렸다. 남에게 멸시 안 받는 국민이 되려면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애국심이 있는 개인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 우선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애국심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애국심이 진짜인가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내 애국심이 진짜인가. 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만큼 힘이 생기는 것이다. 망국의 책임도 누가 있습니까? 이완용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 제가 잠깐 드렸어요. 그럼 망국의 책임이 그 당시 대신들에만 있습니까? 안창호 선생한테 그런 얘기 다 했어요. 망국의 책임도 각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됐다면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고 나에게는 없는 듯이 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망국의 책임자인 동시에 나라를 다시 찾을 책임자라고 생각할 때 광복이 온다. 안창호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나라를 뺏겨서 이제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그건 저 박근혜 뭐 이명박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뺏겼어. 정권을 뺏겼어. 그게 아니에요. 나라 정권을 뺏긴 거는 나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서 개인에서 파생되는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개인이 존엄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존엄성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유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유가 중요합니다. 인권이 중요합니다. 우리 북한 땅에 와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유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개인이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야 돼. 개개인이 독립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재산권이 소중한 겁니다. 재산권을 왜 보장하느냐? 재산권이 없으면 누가 가지고 놀아요? 재산 없는 사람을 누가 가지고 놀지? 권력을 가진 사람, 국가가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왜 독재가 되는지, 왜 전제의 정치가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개인이 아무런 힘이 없어. 재산이 없고 아무 자기 지킬 능력이 없어. 국가가 주는 배급을 받아 먹어야 돼. 그럼 그 배급을 받아 먹으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가, 공산당 정부. 그 사람들이 개인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재산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고, 재산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각자 개인이 자기 맞벌이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 맞벌이를 해야지 자기가 스스로 존엄성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어디 요새 텔레비 자막이 그러는데 개인의 행복을 책임지는 국가, 그게 막 자막으로 흘러요. 우리나라 지금 저 국회 방송인데 한번 보세요. 개인의 행복을 책임져주는 국가. 그게 우리 개인의 행복을 국가가 책임져줄 수 있습니까? 그 나라는 어느 나라를 가자는 겁니까? 그런 게 지금 버젓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개인이 그만큼 소중하고, 개인이 권리를 갖고 존엄을 가지려면 자기 맞벌이는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지라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그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 복지로 가난한 사람, 아주 그냥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장애인 이런 거 도와주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그건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정신을 다 지금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자기의 맞벌이를 자기가 하는 거를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 해요. 뭐해? 세금 많이 내서 세금 많이 걷어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핵심을 파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김학연 선생이라고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던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김학연 선생님이 그 만주 땅을 가시면서 거기서 하신 가장 중요한 내건 게 뭐냐? 우리는 땅을 사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먹고 산다. 그리고 스스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스스로 먹고 사는 게. 응? 항산, 항심이라고 그랬어요. 항산, 재산이 있는데 항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항심, 마음을 지키려면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 장면이 양반인데 자기가 똥찌개 지고 걸음포 날리면서 몇 백만 평 이상의 땅을 동네 사람들과 같이 일궜는데, 그래 독립 자금도 많이 내시고 그랬는데, 그분의 생활 신조가 항상 항심입니다. 자본주의의 근본,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은 사실은 다 항상 항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독립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돼. 그걸 가르쳐야 돼. 젊은 애들한테 야, 네가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네가 부모한테 떨어져 나와서 네가 자립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가르쳐요? 야, 무슨 청년 수당을 준다. 20만 원 줄게. 그렇게 하시잖아. 20만 원 왜 줍니까? 그 닭고기하고 저기 맥주 먹으러 들어가고 주는 거라. 2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청년들이? 제가 성남시 사는데, 성남시가 24세가 되면 뭐 30만 원인가 20만 원을 줘. 그 사람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때는 뭐냐? 청년들이
무슨 맥이라고 그러죠? 치맥. 오늘은 치맥의 날이다. 그 돈 받아가지고 치맥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세금에서 나오는. 세금 누가 내요? 신놈이. 우리 지금 이런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각 개개인이 젊은 청년들이 근로의식을 가지고 과거 우리처럼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도 자기 몸은 자기가 돌봐야 된다.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데 지금도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제 한 친구는 자기는 180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전부 다 월 다 떼고 나서 180만 원 받는데 그러면서 180만 원을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청년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180만 원 중에서 내가 지방서 올라왔어요. 50만 원인가는 그 저기 방 집세 없는데 50만 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30만 원은 뭘 쓰느냐? 30만 원은 전화료, 전기료, 뭐 전화료, 통신료 있잖아. 통신료, 전기료 뭐 이런 거로 해서 뭐 교통비 뭐 이런 거로 해서 30만 원 날아간다 이거예요. 또 30만 원은 뭐 쓰냐?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밥 먹고 살고 또 무슨 그래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외식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뭐 친구들하고 그런 거 먹고 그것도 30만 원 든다. 그러니까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90만 원에다가 50만 원 하면 140만 원. 이제 손에 쥐는 게 170만 원, 180만 원밖에 없는데 이제 40만 원 남았어요. 근데 그거만 남았으니까 얘도 하다못해 청바지라도 하나 사입어야지. 뭐 이러면 돈이 없다 이야. 쓸 돈이 없다 이야. 그런 애들 보면서 우리가 장가 들어라.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애를 낳아라. 왜 애를 안 낳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뭘 장가를 어떻게 내가 합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애는 또 굉장히 착실한 애예요. 자기 지금 저기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하는 그 아가씨하고 약속을 했대.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 안 돼. 우리 둘이서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은 데이트 비용으로 안 쓴다. 이걸 서로 약조를 했대. 10만 원, 10만 원을 쓰는 거야. 데이트 비용으로만. 그러니까 돈 쓸 것도 더 없는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 교회에 제가 멘토하는 저는 그래서 머리도 저 혼자 깎아요. 머리 이발소 가는 거 아끼려고. 이발소 안 가고 자기가 그 머리 깎는 거 가지고서 보니까 진짜 뒷머리가 엉성해. 자기라고 밀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 달 내내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저기 이발소 가서 다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다 깎는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애들도 또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정신이 똑바른 애들이지. 우리 지금 청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지. 국가가 먹여 살려줄 테니까 야 걱정 마라. 우리가 책임진다. 개인의 행복을 책임져주는 국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기입니다. 사기. 네? 사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저는 지난번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마침 미국에 강연이 있어서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방송을 듣지 못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설을 읽고 이러면서 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걸 너무 잘 말했구나.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누구도 우리 지도자가 누구도 그렇게 떳떳하게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고
반대로 북쪽 나라는 실패한 나라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까? 다 얼버무리고 뭐 어쩌고 평화가 좋다 뭐가 좋다. 평화가 좋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 평화가 있고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 뭐가 변한 게 없냐? 해방 이후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 첫째, 우선 남한의 내부 봉기가를 해봐라. 봉기가 제일 중요하다. 봉기가 안 되면 뭐를 하느냐? 그 다음에 자기들이 넘어와서 하는 소위 그 간첩 침투.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 합작을 해라. 서로 합작해라. 남쪽 자유하고 북쪽 공산주의하고 합작하는 식으로 해라. 그게 3대 강령이야. 근데 이 북한의 전략은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똑같은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지금 좌우로 왔다 갔다 해. 우린 지금 여기서 반공을 얘기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 애들 앞에서 공산주의라는 게 100년의 뿌리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혼란기에 과도기의 혼란은 다 공산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한다 그러면 애들이 저 영감 좀 미쳤는 모양이야. 왜 저거 무슨 지금 와가지고 무슨 반공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은 다 한다 이거예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근데 한국의 구조는 북한이 있는 한은 반공이 꼭 필요한 거예요. 반공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설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성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극 특파원, 서울 특파원을 했던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우리나라를 와서 몇 년 있으면서 책을 썼는데 기적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기쁨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맞습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가난을 이겼습니다. 우린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풍요에 졌습니다. 가난에는 이겼지만 풍요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라. 풍요 자체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관의 상실, 정신의 상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성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인류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그리고 인류 회사들 가는 거, 그것이 모든 목표예요, 학부모들의. 근데 그거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걸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안창호 선생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인 1기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특기가 달라요. 저는 뭐 이 손으로 만지는 건 절대 못해요. 손으로 뭘 못 만져. 이게 전구도 못 가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전구를 가라. 그렇다면 뭐 제가 집에서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 설거지도 제가 하고 다 해. 근데 이런 거 이 손재주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 응? 그러면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손재주로 먹고 살아야 되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머리를 써서 뭐 개념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한 사람이 일기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1인 1기. 그러면 만인, 가진이 만인 만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른 거 지금 필요 없어요. 젊은이들 무슨 적이 없다, 직업이 없다, 뭐 큰일 났다 그러는데 실업자가 넘친다. 1인 1기로 하면은 만인 만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인 만업으로 우리가 가야지. 아니 지금 삼성이 암만 많이 뽑아봐요. 10만 명을 뽑습니까? 100만 명을 뽑습니까? 대학생을. 그렇게 뽑지 않잖아. 근데 우리는 다 거기가 인류로 모여야 된다. 왜? 인류병. 우리나라의 병은 겉병이 들었어요. 겉병. 명분.
이 겉으로 보여주는 거, 옷 잘 입고. 누가 그러더라고. 한국이 외국 벤츠 차를 소비하는 세 번째 나라래. 세 번째. 벤츠 소비. 요즘 BMW 뭐 문제가 많이 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더니 우리나라가 외국 고급 승용차 수요에 지금 3위래. 또 루이비통 같은 게 우리나라가 3위. 그 명품 시장이 세계에서 우리가 3위야. 왜 그런 명품을 들고 왜 인류 자동차를 꼭 타려고 그럽니까? 그게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그래? 뻐기려고 그러는 거지. 뻐기려고. 나 이런 거 타고 다녀. 너 나를 좀 알아줘야지. 너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겉모양, 겉모습에 우리는 다 병든 거예요. 성형수술. 그것도 마찬가지죠. 성형수술 일단. 그래서 성적, 대학교, 자동차, 성형수술 그런 사이에서 어떤 것이 싹트느냐? 바로 좌파가 싹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시기심을 불질르는 거야. 야, 너는 저거 못 갔지? 저놈들은 저거 타고 다니는 놈들 다 도둑놈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놈들 다 없애야 돼. 우리 시기심을 우리 조장받고 있어요. 지금 시기심을 조장받고 거기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 갈등, 시기심에 의한 갈등이 이 정부의 하나의 원동력이다. 저는 그래서 이 정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를 소위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야. 여기 계신 분은 물론 아닐 거야. 그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야? 이 나라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회장 사장 하시는 분들이 다 그 원인 제공한 거 아니냐 이게. 땅을 사도 내가 국민상 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때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때가 늦으면 나라는 넘어가는 겁니다. 나라는 넘어가는 거예요. 때가 중요하다. 둘째는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막 일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어떤 방향이야?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가는 것. 그거라면 우리는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에서 깜깜한 바다에서 해를 모으는데 제가 해군 출신이에요. 옛날에는 그 태평양 같은 데 갈 때 지금같이 이렇게 전파로 가지를 않았어요. 이 섹스탄트라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북극성을 딱 봐요. 그 북극성을 보고서 우리 배 위치를 내. 태평양에 어디쯤에 있다는 걸. 우리는 북극성을 바라봐야 돼. 북극성. 근데 북극성이 뭐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봐야 돼.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소중함, 개인의 자유. 이걸 절대 흩으면 안 된다. 또 뭘 바라봐야 돼? 번영을 바라봐야 돼. 우리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바라봐야 돼. 그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을 우리가 또 살펴야 돼. 왜? 우리 주변을 안 살피면 웅덩이에 빠지고 말아요. 그 웅덩이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주변을 살펴야 된다. 세 번째는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 안 하면 머릿속으로 있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머리로 3천만 떡 다 해먹일 수 있어. 내가 떡방아 쪄가지고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3천만 다 머리로 내가 다 떡 다 해먹일 수 있어. 근데 머리로 하는 거 소용없어. 실제로 떡을 하나라도 만들어서 이웃 사람한테 한번 줘야 돼. 행동이 필요하다. 넷째는 제일 싫어하는 거. 우파가 제일 싫어하는 거. 희생을 해야 돼. 조그만 희생이라도 해보자. 뭐 큰 희생. 야, 너 목숨을 내놔야 되겠어.
되겠어? 네 재산을 반을 내놔야 되겠어? 이런 거 그런 거 희생하라는 게 아니야. 조그만 희생이라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희생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나라는 거기서 새로 출발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단기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탁 이러고서 하루 만에 오늘 더운데 오늘은 참고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꾸준해야 돼.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지요? 무슨 일이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비로소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꾸준한 어떤 정진, 목표를 향한 꾸준한 정진, 그게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나쁜 건, 이런 지금 나쁜 환경, 그건 우리를 연단시키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연단을 받아야 돼. 왜? 우리는 너무 손바지 같아. 너무 그냥 아무것도 없어. 허무한 사람들이야. 연단을 해야 돼. 대장간에서 때리듯이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을 받는데, 연단은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참을 수 있어. 참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참을 힘이 생기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북극성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50분도 안 되고 또 나이도 많으신 분도 많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너무 초라한 모임입니다. 초라하지 않아요? 이 모임이. 얼마나 다른 데 가면 좋은 큰 호텔에 말이지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말이야 하고 이러는 거 하면 이건 너무나 초라한 모임이에요. 근데 이 초라한 모임이라고 무시할 수는 안 된대. 이 초라한 모임이라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된대. 이 초라한 모임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그 불꽃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